혹시 마음이 힘들 때, 이런 문제로 전문가를 찾아가도 되나? 하고 망설여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탐색하고 그 안에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아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영역이라고요. 뭐랄까, 정치는 정치가에게, 자동차 수리는 정비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 책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바로 그 생각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자기 자신의 마음 문제에 있어서조차 전문가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스스로를 들여다볼 용기조차 내지 못하게 된 걸까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전문화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존중이 맹목적인 경외심, 그러니까 저건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야 하는 마음으로 변해버릴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그 경외심은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자기 분석의 영역도 결코 예외는 아니라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의 역할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훈련받은 전문가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 책에서도 전문가의 기술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훈련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우리 사이의 격차가 우리가 지레짐작하는 것처럼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전문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조차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 하고 용기를 냈다고 해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 위험하지 않아? 하는 목소리요. 내 안에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혹시라도 너무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죠?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요, 우리 정신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감당하기 어려운 통찰이나 해석과 딱 마주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어막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냥 의식적으로 튕겨내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신기하게도 방금 들었는데도 금세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죠. 혹은 그건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며 교묘하게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도 하고요.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그 해석을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건 나에 대한 불공평한 비판이야 라며 분개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하고요.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내면의 진실을 마주할 때 느끼는 그 공포가 우리를 파괴하기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두려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파괴하는 관계나 습관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순간을요. 그 깨달음은 분명 등골이 오싹해지는 엄청난 공포를 동반할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공포가, 그 파괴적인 힘이 내 삶을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잠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훨씬 덜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자는 바로 그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문장은 자기 분석이라는 여정을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정말 큰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간단한 진리거든요. 내 안에 어둡고 깊은 동굴을 탐험해서 무언가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내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감당할 힘을 가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뜻이니까요. 그 진실을 찾아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진실에 짓눌려 무너지지 않고 그 과정을 헤쳐나갈 용기 또한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믿어도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 분석의 가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분석한다는 건 대체 내 안에 무엇을 찾아 나서는 과정일까요? 이 책은 우리가 겪는 수많은 심리적 혼란들, 그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의 한가운데에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심리적 문제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깊은 탐구를 이어왔습니다. 프로이트는 환경과 억압된 본능 사이의 갈등에서 그 원인을 찾았고요. 아들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성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핵심으로 보았죠. 융은 우리 안에 잠재된 집단 무의식의 강력한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저자 카렌 호나이는 이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갑니다. 그녀는 문제의 핵심을 외부 환경이나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필사적인 노력에서 찾습니다. 두려움, 무력감, 고립감 같은 아주 근본적인 불안에 어떻게든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그 노력, 그것을 바로 신경증적 경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증적 경향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다가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낸 나만의 생존 전략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춰주는 방식으로 불안에 대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불안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습관이나 성향을 넘어서서요, 우리 삶의 방향 전체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하고 핵심적인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증적 경향성은 왜 그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가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이 경향성이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이라는 절대적인 약속 때문에 신경증적 경향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강박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이 안전이라는 가치는 우리에게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지켜온 나만의 생존 전략, 즉 나의 신경증적 경향성이 어떤 이유로든 좌절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절벽 끝에서 발을 헛디딘 것처럼 생존의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이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하나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별것 아닌 일일지라도 본인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구속도 없이 무한한 자유를 누려야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약혼이나 아파트 임대 계약처럼 자신을 어딘가에 묶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발자크의 소설 나귀가죽에 나오는 한 장면을 통해서 이 공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소설 속 주인공에게 소원을 빌지 않는 것은 그의 안전을 지켜주는 유일한 규칙, 말하자면 그의 신경증적 경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무심코 그 규칙을 어기고 소원을 말해버린 순간 그 소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던 그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졌다는 사실 그 자체였고,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면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생존 전략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강력한 경향성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책은 그 뿌리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했던 시절, 바로 어린 시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 의식적으로 선택한 습관 같은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우리가 처했던 불리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아주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불리한 환경이란 어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존의 위협과도 같습니다. 그 차가운 불안과 두려움, 외로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는 필사적으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한 태도와 행동 패턴, 즉 신경증적 경향성을 발달시키게 되는 거죠. 이 전략들은 아이의 무의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마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만들어낸 이 길을 끝까지 고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처럼 말입니다. 저자는 이 과정을 토끼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이게 참 와닿습니다. 토끼는 위험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지킬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토끼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생존 전략이죠. 마찬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에게는 자신이 발달시킨 특정 태도로 고수하는 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삶의 방식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토끼와 달리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를 둘러싼 그 두려움,
억압, 그리고 무력감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른 모든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고 결국 하나의 특정 방식에만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행동과 깊게 뿌리내린 인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성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온몸으로 형성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평생을 좌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지 책에서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비교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한쪽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통합된 성인 직원이고요. 다른 한쪽은 저자가 실제로 분석했던 환자인 어린아이 클레어입니다. 이 둘은 아주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성인 직원은 독선적이고 변덕스러운 상사를, 클레어는 똑같이 독선적이고 변덕스러운 어머니를 상대해야만 하죠. 그리고 이 두 권위자는 모두 자신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고 아주 적대적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상황에 두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 성인 직원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의식적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는 상사의 기분을 살피고 비판적인 의견은 잠시 접어두고 그의 계획에 동의하는 척하고 때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마치 상사의 거신 양 교묘하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건 상황에 맞게 썼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가면, 꽈도 같아요. 하지만 클레어는 다릅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가면놀이가 아닌 생존 그 자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무의식적인 태도를 형성합니다. 어머니에게 맞서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자존감을 버리고 분노와 적대감을 억누르며 날카롭게 비판하는 능력을 포기하고 그저 순응하면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아이가 되어갑니다. 이건 가면이 아니라 그녀 자신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성인 직원은 그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했을 뿐입니다. 그의 진짜 인격, 그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만약 상사가 바뀐다면 그의 행동 역시 언제든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단순히 행동을 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격 그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순응하기 위해 형성했던 그 자기 비하적인 태도는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넘어서 그녀가 세상을 대하는 유일한 방식이 되어서 인격 구조로 단단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에 절박했던 생존 전략이 평생을 좌우하는 성격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되는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를 분석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가능성에서 시작해서 그 분석의 핵심 대상이 바로 신경증적 경향성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 강력한 경향성이 어떻게 어린 시절의 생존 전략에서 비롯되어서 우리 인격의 일부로 단단하게 굳어지는지 그 과정도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 강력한 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어떤 사람은 힘에, 또 어떤 사람은 완벽함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 다양한 경향성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그 정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뜻대로 스스로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카렌 호나이의 책 자기 분석을 통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죠. 이 깊고 복잡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카렌 호나이는요, 당시의 심리학계를 이끌던 생각들과는 조금 다른 아주 독창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 거죠. 그 당시 심리학계의 거물들이었죠. 프로이트, 아들러, 융. 다들 인간의 정신이 왜 힘들어하는지에 대해 나름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호나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문제의 핵심이 단순히 과거의 상처나 억압된 본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낸 일종의 생존 전략에 있다고 본 거예요. 호나이는 바로 이 생존 전략들을 신경증적 경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뭐 병이라거나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어린 시절에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웠던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갑옷 같은 거였어요. 호나이는 연구를 통해서 총 10가지의 구체적인 경향성들을 발견했는데요. 이 복잡해 보이는 경향성들을 좀 더 알기 쉽게 3가지 큰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거나, 다른 사람과 맞서거나, 아니면 그들로부터 아예 멀어지는 방식이죠. 우리 각자는 이 3가지 움직임 중에 어떤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사람들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이에요.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하면서 안전을 얻으려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 자신의 몸을 한껏 낮추는 것처럼요. 스스로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서 위험을 피하려는 전략인 셈이죠. 예를 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단 한 사람, 파트너를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그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꿈이나 욕망 같은 건 조용히 접어두고 상대방에게 맞추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순응하고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자기 안전을 확보하려고 해요.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볼 때 비로소 안심하는 거죠. 이러한 경향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다른 사람을 자기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기기도 하고 순수하게 힘 그 자체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를 받는 것에 서면 자기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중의 시선을 갈망하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탄해 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박적인 야망 또한 여기에 속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취라는 건 자기 발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 3번째 그룹은요, 아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를 피해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마치 자기만의 투명한 보호막을 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처럼요. 세상과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해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향성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는 강박적인 독립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서 자기 의지력을 맹신하기도 합니다. 어떤 비판에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흠 하나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받고 싶고 완벽해지고 싶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요. 맞습니다. 호나이 역시 이 욕구들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차이는 그 욕구의 성질과 강도에 있습니다. 건강한 소망과 우리를 얽매는 강박적인 욕구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애정에 대한 건강한 소망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에 대한 바람이잖아요. 하지만 신경증적인 욕구는 달라요. 이건 마치 나를 공격하지 마세요 라는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필사적인 외침과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내 안전이 최우선인 거죠.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노력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성장 과정,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하지만 신경증적인 욕구는 다릅니다. 나는 이미 완벽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혹시라도 내 결점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완벽한 가면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상태죠. 우리는 보통 의지력을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신경증적인 사람에게 의지력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목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오직 자기 의지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의지력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의지력에 이끌려 다니는 셈이에요. 호나이는 이 차이를 플러스 7과 마이너스 7을 비유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숫자 7은 같지만 앞에 붙은 부호 하나가 그 성격과 가치를 완전히 정반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애정, 완벽, 의지력이라는 단어는 똑같아도 그 이면에 숨겨진 동기와 방향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향성들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 바로 강박적이고 비자발적이라는 그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왜 때때로 원치 않는 행동을 반복하는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이러한 경향이 얼마나 강박적인지는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거든요. 예를 들어 완벽주의자가 아주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느끼는 그 절망감은요. 단순히 실망하는 걸 넘어서 마치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던 유일한 벽이 무너지는 듯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호나이는 이 상황을 정말 강력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마치 내가 조종간을 꽉 잡고 직접 비행기를 몰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격 조종되고 있는 비행기와 같다는 거죠. 스스로 목표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전을 향한 무의식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설계도는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건 단순히 배경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방식에 아주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경향들은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점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떤 잣대로 평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경향성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려요.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여서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발성을 억누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각각의 경향성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경향성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 사람 안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는 여러 경향성이 함께 존재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호나이가 말하는 신경증의 진정한 핵심, 바로 내면의 갈등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싶다는 강박적인 욕구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독립을 이루고 싶다는 강박적인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힘든 싸움의 시작인 거죠. 마치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개의 나침반을 동시에 따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이 모순된 명령들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격렬한 충돌은 우리를 끝없는 혼란과 고통 속에 가둘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근본적인 갈등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카렌 호나이의 자기 분석이라는 책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복잡한 건축물을 들여다보는 설계도 같아요. 특히 이 책은 신경증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정신의 미로 같은 것을 클레어라는 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지금부터 그녀의 정신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 숨겨진 층들이 어떻게 하나씩 드러나는지 마치 고고학자처럼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신경증의 핵심이 뭔지부터 이해하고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신경증을 그냥 성격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서로 다른 강박적인 욕구들이 마치 두 개의 군대처럼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에 나오는 이 비유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죠. 서로 상충하는 신경증적 경향을 가진 사람의 내면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한 주인에게 복종하면 다른 주인이 화를 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어떤 영구적인 해결책도 없이 이 갈등 속에서 개인은 계속 타협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충돌은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문제는 단순히 나쁜 습관 하나, 결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성격이라는 구조 자체에 내재된 갈등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는 공포증이나 우울증 같은 증상들은요, 사실 이 구조적인 갈등이 만들어낸 연기 같은 거예요. 연기만 쫓아서는 불을 끌 수 없겠죠? 우리는 그 불의 근원, 그러니까 성격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 갈등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클레어라는 한 환자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게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신분석의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녀의 분석 과정은 마치 고고학사가 유적을 발굴하듯 정신의 층위를 하나씩 아주 조심스럽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30살의 클레어. 처음 분석을 받으러 왔을 때 겉보기엔 정말 성공한 여성이었어요. 잡지 편집자라는 만족스러운 직업도 있었고 인간관계도 안정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녀의 일과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극심한 피로감, 너무나 낮은 자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희곡이나 소설을 쓰고 싶다는 자기 안의 야망을 가로막는 어떤 거대한 벽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아직 보지 못했던 더 깊은 내면의 투쟁이 바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녀 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가장 눈에 띄면서도 정작 본인은 몰랐던 무의식적인 경향이 드러났어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지워버려려는 강박적인 욕구. 다시 말해 강박적 겸손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장점을 그냥 확신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아주 끈질기게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줘도 다 무시했죠. 심지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남편에게 항의 한마디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여자가 더 매력적이니까 남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까지 생각했죠. 직장에서는 상사인데도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릴 때마다 늘 미안해했고요. 이건 그녀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아주 경직된 자기 축소 패턴이었던 겁니다. 결국 클레어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직업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못 미치게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죠. 이런 불만은 그냥 사소한 일에 투덜거리거나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오는 식으로만 간간히 표출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잡지사의 개선안을 제안해야 했을 때였어요. 이 현실 세계에서의 시험대가 그녀의 그 겸손함 뒤에 꼭꼭 숨겨져 있던 불안을 극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의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공항이 굉장히 비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클레어는 자기 계획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고 큰 반대도 없을 거고 결국 모두가 고마워할 거라는 사실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극심한 공황에 빠진 거죠. 이것은 그녀의 겸손이 어떤 선택이 아니라 자기 주장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두려움에 맞서는 방어 기제였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획이 통과된 후에 느꼈던 그 엄청난 희열감은 그동안 그녀를 억누르고 있던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반대로 증명하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겸손이라는 칭을 한 겹 걷어내니까 그 아래에 훨씬 더 깊이 억압되어 있던 두 번째 경향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파트너에게 강박적으로 의존하려는 욕구였습니다. 이 감정은 그녀가 20살에 집을 떠난 후에 처음 겪었던 건데 그 후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되었어요.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이 기생적인 무력감은 그녀가 관계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낯선 숲속의 작은 아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그녀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와 방향 상실감이 생생하게 전해지죠. 이게 바로 클레어 내면의 갈등을 정말 잘 보여주는 지점이죠. 한편으로는 유능한 직업인으로서의 모습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정서적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직업적인 성공이 그녀의 근본적인 불안감을 조금도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 파트너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내 존재를 붙들어주는 닷과도 같던 거죠. 자, 이 꿈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실제 생활에서 클레어는 이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운전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꿈은 운전 기술에 대한 꿈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주체성에 대한 상징인 거죠. 내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생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나만의 권리를 가진 존재이고 내 삶의 운전대를 직접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이 서서히 싹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자, 이제 분석은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녀 신경증의 마지막이자 세 번째 층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 억압된 야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건 앞서 봤던 두 가지 경향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망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여기에는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려는 건강한 투쟁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그녀 스스로도 긍정적인 힘으로 느꼈던 부분이죠. 둘째, 잃어버린 자존감에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파괴적인 요소인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성공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과거에 자신을 무시하고 굴욕감을 줬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승리였고, 실패는 곧 치욕적인 패배를 의미했어요. 이 건강한 투쟁심과 파괴적인 복수심이 뒤섞여서 이 야망을 아주 복잡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 비교를 보면 한 사람의 건강한 욕구가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가 극적으로 보입니다. 클레어는 어릴 때 자신의 설 자리를 찾기 위해서 반대하고 반항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투쟁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 정신이 꺾이자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지하로 숨어들었던 거죠. 그리고 훗날 억눌렸던 분노와 모욕감이라는 아주 위험한 연료를 가득 채운 채 훨씬 더 맹렬하고 적대적인 야망의 형태로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뿌리는 결국 그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독선적인 어머니와 편애받는 오빠 사이에서 클레어는 자신감을 키울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그녀가 불만을 표현하면 가족들은 그게 다 그녀의 못된 성격 탓이라고 몰아붙였죠. 안전함을 느껴본 적 없던 클레어는 다수의 의견에 쉽게 굴복했고 결국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어머니, 쾌활한 오빠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 미운 오리 새끼라고 깊이 믿게 된 것입니다. 분석 과정은 이 경향들이 어떻게 서로 단단히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열쇠가 되는 부분인데요. 클레어의 강박적인 겸손이 조금씩 해소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자 복수를 통해서라도 승리해야 한다는 그 절박한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또 스스로 강해지고 굴욕감이 줄어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존성의 문제 역시 덜 심각해졌죠. 한 영역에서의 진전이 다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동으로 도움을 준 겁니다. 자, 클레어의 여정은 단순히 한 사람의 치유 기록 그 이상이에요. 이건 카렌 호나이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분석 과정, 즉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완벽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청사진의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세 단계의 과정이 클레어가 겪었던 모든 신경증적 경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첫째는 인식이에요. 아, 내게 강박적인 겸손이 있구나 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단계죠. 둘째는 발견입니다. 이 겸손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고 이것 때문에 나는 남편의 외도에도 항의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 기원과 결과를 파헤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상호관계 발견 단계입니다. 아하, 나의 이 겸손함이 사실은 내 안에 억압된 야망과 충돌해서 나를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거였구나 하고 각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싸우는지 그 내면의 전쟁 지도를 그리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안개 속에 있던 성격 구조 전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분석이라는 게 단번에 끝나는 직선 도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각각의 통찰은 이전에 얻었던 통찰 위에 차곡차곡 쌓이고 이걸 통해서 내면에서 작용하는 힘들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을 얻게 됩니다. 마치 잃어버린 도시의 유물을 하나씩 발굴해 나가면서 도시 전체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죠.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아주 섬세한 작업입니다. 클레어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죠. 그녀의 광박적인 겸손, 의존, 그리고 야망은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행동을 형성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패턴,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이 자기 이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 스스로가 왜 이러는지, 내 마음이 왜 이런지 알 수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 카렌 호나이의 책 자기 분석에 나오는 한 실제 사례를 들여다볼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신경증적 경향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떻게 그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는 책에서 클레어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정신분석 여정을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 우리도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
클레어의 분석 여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처음 그녀가 겪었던 문제에서 시작해서 강박적인 겸손과 의존성, 그리고 숨겨진 야망을 차례로 발견하고 마침내 어떻게 심리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클레어라는 여성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문제들로 힘들어했는지 그 여정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레어는 30살의 잡지 편집자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삶은 뭐랄까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죠. 일상생활조차 힘들게 만드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렸고요. 자신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글쓰기, 그러니까 희곡이나 소설 같은 걸 쓰려고만 하면 마치 투명한 벽에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냥 시키는 일, 늘 하던 일은 겨우 해냈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일은 전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문제를 그냥 내가 재능이 없어서 그래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분석 과정은 총 4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기간 중에 2년은 공식적인 분석이 중단되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혼자만의 시간 동안 그녀가 스스로를 파고들었던 자기 분석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인 깨달음들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녀의 이 긴 여정을 들여다보면요. 크게 3가지 주요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각 단계마다 그녀 자신조차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신경증적인 경향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는 겸손이라는 겉보기에는 아주 좋은 덕목이 사실은 클레어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었는지 그 가면을 벗겨보는 시간입니다. 클레어의 겸손은 좀 유별났어요. 그냥 겸손한 게 아니라 강박적이었죠. 누가 그녀의 지성이나 매력, 재능을 칭찬하면 끈질기게 부정했고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조차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았어요. 상대 여자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겠지 하면서요.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어려워했고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때조차 늘 미안하다는 듯이 사과하는 투로 말했죠. 이게 바로 그녀의 삶을 지배하던 강박적인 겸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건 절대 현실적인 태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이런 태도는 그녀의 자신감을 계속해서 갉아먹었고 그녀 스스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만을 마음속에 쌓이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그녀는 모든 면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바라는 소망조차도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스스로 억누르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겸손이라는 가면 뒤에는 대체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클레어 자신도 오랫동안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주 극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마침내 그 겸손 아래 감춰져 있던 거대한 불안의 정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건은 직장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걸 제안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심해서 몸져 놓을 정도였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공황을 겪으면서도 겨우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 그게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거든요. 그러자 이번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짜릿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 극단적인 감정의 롤러코스터, 즉 자신을 드러내기 직전의 공포와 성공했을 때의 엄청난 희열은 그녀의 겸손이 사실은 실패와 비난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어막이었다는 걸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자, 이제 클레어 여정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시기는 앞서 말씀드렸듯 그녀가 대부분 혼자서 자기 분석을 진행했던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여기서 그녀는 남성과의 관계에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강박적인 의존성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자신의 연애 관계는 늘 좋다고 믿어왔죠. 파트너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 강박적인 욕구가 자기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이 의존성은 첫 번째 문제였던 강박적 겸손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억압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실마리는 그녀의 과거 경험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관계가 끝나거나 혹은 아주 잠깐이라도 연인과 떨어져 있게 되면 그녀는 마치 낯선 숲속에 버려진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길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죠. 이런 패턴은 그녀가 성인이 되어 처음 부모님 곁을 떠난 후부터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의존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게 된 계기는
피터라는 친구와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피터가 주말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오지 않았거든요. 어찌 보면 사소한 실망일 수 있는데 이 일이 그녀의 무의식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엔 이 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어떤 작가에게 화를 내는 식으로 표출했어요. 진짜 문제를 외면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아주 상징적인 꿈을 꿉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꿈이었죠. 가진 돈은 전부 역에 두고 와서 빈털터리 신세고요. 주변에는 도박판이나 기영쇼 같은 것들만 가득한 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점점 더 빨리 도는 회전목마에 갇히기도 하고 체념과 불안이 뒤섞인 채 거대한 파도 위를 표류하기도 합니다. 이 꿈은 그녀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길을 잃은 막막함, 다른 사람의 약속에 대한 실망감, 억눌러왔던 분노,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까지 전부 다 담겨 있었죠. 꿈을 꾸고 나서도 그녀는 처음엔 이 감정들의 진짜 의미를 외면했어요. 이건 저항의 한 형태였죠. 피터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대신 어린 시절에 인형 에밀리를 위한 선물을 거절했던 아픈 기억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래 이렇게 소심해서 그래 하고 모든 탓을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문제를 자기 안으로 가져와서 회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꿈과 여러 생각들을 계속 연결해 나가면서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하나의 환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피그말리언 환상이었어요. 언젠가 아주 위대하고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이 구렁텅이에서 구해주고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나를 아름다운 백조로 만들어줄 거라는 환상이었죠. 이 발견은 그녀가 관계에서 원했던 것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절대적인 보호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사랑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깨달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내가 굳이 말하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그런 일방적인 기대를 품는 것이었어요. 책에서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빌붙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이 깨달음은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자유롭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그녀를 올가매던 마법이 풀린 결정적인 순간은 피터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찾아왔습니다. 피터가 약속을 어긴 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냉담함이었고 그 냉담함이 어린 시절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방식과 놀랍도록 똑같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남성들을 이상화하고 우상화했던 자신의 오랜 패턴을 비로소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친구인 마가렛 브룩스가 떠올랐어요.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자신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남자에게 매달리면서 자존심을 다 버렸던 마가렛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정말 끔찍할 정도로 선명했어요. 나의 이 의존성은 피터 없이는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대체 왜 클레어는 혼자 있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이 고독에 대한 공포의 근원은 또 다른 아주 강력한 꿈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탑에 대한 꿈을 꿉니다. 아주 넓고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에 탑이 하나 우뚝 서 있어요. 그리고 그 탑 꼭대기, 난간도 없는 아슬아슬한 플랫폼 가장자리에 어떤 사람이 서 있죠. 이 꿈은 그녀에게 엄청난 황량함과 위험의 감정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그녀가 평소에 하던 공상과 연결되었어요. 늪지 위에 높이 솟은 기둥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늪으로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내려다보는 상상이었죠. 이 꿈은 뭘 보여줄까요? 바로 그녀 내면의 모순입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자기 비하에 빠지지만 또 어떤 때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오만함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정말 역설적인 것은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킨 가장 높은 곳에서조차 자신을 지켜줄 보호자를 필사적으로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통찰에 이릅니다. 그녀의 자기 평가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것. 다른 사람의 관심과 시선이 없으면 그녀는 마치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결국 그녀의 의존성은 단순히 사랑이나 보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녀의 자아, 그 자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분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클레어는 이전에 다뤘던 겸손이나 의존성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경향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복수심에 가득 찬 야망이었죠.
이 야망은 삶을 어떻게든 내 손으로 휘어잡으려는 적극적인 시도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적대감이 가득 차 있었죠. 그녀에게 성공이란 과거의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통쾌한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실패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수치스러운 패배였고요. 이 문제가 가장 마지막에 다뤄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에게 이 야망의 존재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분석 초기에 이 문제를 건드렸다면 그녀는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앞선 두 가지 갈등을 해결하면서 얻게 된 내면의 힘이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클레어의 여정이 끝나는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그녀 인격의 종합들이 하나로 통합되고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이 길고 고통스러웠던 자기 분석의 결과는 이제부터 클레어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동화 같은 결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죠. 그녀의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야망을 버린 게 아니라 이제는 승리에 대한 집착이 아닌 일 자체에 대한 순수한 흥미에서 비롯된 건강한 야망을 갖게 되었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거짓된 겸손과 방어적인 오만함 사이를 오가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파트너와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욕구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훨씬 더 진실하고 자유로운 방식을 스스로 찾아낸 겁니다. 클레어의 이야기는 이상적인 분석 과정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먼저 내 안에 어떤 신경증적인 경향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다음엔 그것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내 인격의 다른 부분들과 어떻게 얽혀서 상호작용하는지를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파악해야 하는 거죠. 결국 클레어가 얻은 자유는 단순히 내 어린 시절이 불행했구나 하고 과거의 패턴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바로 지금의 내 안에서 그 과거의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복잡한 힘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작용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클레어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지금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힘과 모순된 욕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고통스러운 내면의 모순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해방을 향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카렌 호나이의 책 자기 분석에 담긴 여러 이론들을 통해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한 경향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모든 개념들을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해요. 책에서 안내하는 자기 분석의 길을 한 걸음씩 차분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책은요, 자기 분석의 시작을 두려움이 아닌 용기에 대한 이야기로 열어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처럼 말이죠. 스스로의 불편하고 아픈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결의 시작이라는 아주 따뜻하고 힘이 되는 격려처럼 들리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머리로 이해했던 이론을 넘어서 직접 부딪히고 느껴보는 실제 자기 발견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간헐적 자기 분석이라는 개념부터 소개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일상 속에서 틈틈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심리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과연 나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이 책은 바로 그 지점, 우리가 전문가라는 이름 앞에서 괜히 주눅들고 한없이 작아지는 그 마음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 분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교한 안전장치가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실을 외면하거나 다른 생각으로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는 식으로 스스로를 지킨다는 거죠. 사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부르는 감정에 대해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자기 파괴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딱 인식하고 거기서 오는 공포를 느끼는 건 오히려 건강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건 말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어둠 속에 그냥 방치하는 조용한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한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살고 싶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생존 본능을 깨우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복잡하고 어쩌면 좀 막막하게 느껴지는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에서는 클리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그녀는 30살의 유능한 잡지 편집자였어요. 겉보기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기력과 창의력이 완전히 고갈되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클레어는 그 끝없는 피로의 원인을 찾기 위해 마침내 자기 분석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클레어는 겉으로 보기엔 전혀 몰랐던,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몰랐던 3가지의 아주 모순적인 마음의 경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칭찬을 불편해하는 마음. 둘째는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가지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녀 안에 아주 거칠게 공존하고 있었던 거죠. 이 발견은 앞으로 그녀가 홀로 자기 분석을 해나가는데 정말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자, 이제 정말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클레어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오롯이 혼자 힘으로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파괴적인 패턴을 끈질기게 파헤치기 시작한 2년 동안의 그 내밀한 여정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클레어의 여정도 정말 놀랍도록 사소한 일에서 시작이 돼요. 친구 피터가 주말에 돌아오겠다는 사실 좀 애매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인데 클레어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엄청난 분노와 절망을 느꼈죠. 고작 이런 일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거지? 그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거대한 파도가 그녀를 내면의 더 깊은 바다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 일이 나를 이토록 흔드는 걸까? 이 끈질긴 질문은 마치 녹슨 자물쇠를 여는 열쇠처럼 그녀의 무의식이라는 비밀스러운 상자를 열어줄 아주 중요한 꿈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그녀가 꾼 꿈은 정말 강렬하고 혼란스러운 상징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 온갖 사기와 속임수가 판치는 도박판처럼 무언가에 속고 있다는 찝찝한 느낌, 점점 더 빨리 돌아서 곧 튕겨나갈 것 같은 회전목마처럼 통제력을 잃어가는 아찔한 불안감, 그리고 거친 파도 위를 체념과 불안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떠다니는 듯한 무력감까지. 이 모든 꿈의 조각들이 바로 그녀의 혼란스러운 내면 풍경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있잖아요. 진실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녀의 첫 번째 분석 시도는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교묘하게 비껴갔습니다. 그녀는 피터와의 관계 문제를 직면하는 대신 내가 너무 소심해서 원하는 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라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자신의 탓으로 돌렸어요. 이것은 더 크고 근본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한 우리 마음의 무의식적인 저항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어떤 핵심적인 환상으로 이어지게 돼요. 책에서는 이걸 피그말리온 환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오랫동안 품어왔던 백일몽이었죠. 언젠가 위대하고 특별한 남자가 나타나 미운오리 새끼 같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아보고 자신을 아름다운 백조로 탈바꿈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환상이요. 이건 단순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대신 책임져주고 나라는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줄 구원자를 향한 필사적인 외침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이지 첫 번째 아주 중대한 돌파구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프지만 동시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었죠. 자신이 사랑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감정의 본질이 사실은 상호적인 교감이나 나눔 없이 상대방에게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받기만 기대하는 일방적인 기생에 가까웠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정말 고통스러웠겠지만 동시에 자신을 올가매던 환상에서 벗어나는 해방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 하나의 큰 깨달음은 마치 굳게 닫혔던 둑이 터진 것처럼 연쇄적인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그녀는 피터가 꿈속의 사기 도박판처럼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실체 없이 가짜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둘째, 이렇게 먼저 상처를 주고는 오히려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 기만적인 패턴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오빠에게서 겪었던 것과 소름 끼치게 똑같다는 공유된 패턴을 발견했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 오랜 마법에서 풀려난 것처럼 자신의 자아상실 상태를 명확히 보게 된 겁니다. 평생 반짝이는 양초를 밤하늘의 별이라 믿고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 다음 깨달음은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치 번쩍하는 섬광처럼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는데 과거의 그 의존적인 성향 때문에 안쓰럽게 여겼던 한 친구의 이름이 문득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똑같았구나. 남을 동정하면서 자신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은 똑같은 의존성의 배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의 존엄성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처절하게 느끼는 순간이었겠죠? 그리고 클레어는 자신의 불행 이면에 숨겨진 또 하나의 기묘한 메커니즘을 발견합니다. 책에서는 이걸 사적인 종교라고 부르는데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한껏 부풀리곤 했다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을 거대한 재앙으로 만들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무력해야만 언젠가 기적처럼 누군가 나를 구하러 와줄 거야 라는 깊고도 슬픈 믿음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클레어의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게 결코 순탄한 직선길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수많은 깨달음 사이에는 깊은 침체와 막힘, 그리고 다른 길로 새는 우회가 있었습니다. 책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기 분석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심리적 저항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할 때는 분석가와 논쟁하거나 그를 의심하는 식으로 저항이 꽤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혼자 분석할 때의 저항은 훨씬 더 교묘하고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외부의 누군가와 싸우는 대신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게임을 하죠. 예를 들면 중요한 문제를 파고들어야 할 때 애써 잊어버리거나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하거나 갑자기 참을 수 없는 피곤함을 느끼면서 미루는 식으로 고통스러운 진실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저항하는 자기 자신을 결코 탓하거나 꾸짖을 필요가 없다고 아주 따뜻하게 말해줘요. 오히려 그 저항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나라는 존재를 지켜왔던 견고한 방어막, 즉 신경증적 구조의 가장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항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아픈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친절한 표지판과도 같은 거죠. 이렇게 내면의 저항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클레어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통찰은요, 그녀가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외롭게 솟은 탑, 그 꼭대기에 위태롭게 서 있는 꿈. 이 꿈은 그녀의 의존성이라는 동전의 바로 뒷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거만하고 오만한 우월감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우월감 역시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마음만큼이나 타인의 인정과 지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고립이자 의존이었다는 것을요. 이 책은 한 오래된 동요를 통해 클레어가 마침내 발견한 그녀의 가장 깊고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그녀의 자기평가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인이라는 거울에 반사된 빛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동료 속 여인이 시장에 다녀온 사이 너무 변해버린 나머지 매일 함께하던 집의 강아지조차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처럼 짖었던 것처럼 클레어 역시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에만 평생을 매달리면서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둔 결과 정작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가장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책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내 어린 시절 때문에 이래
부모님 때문에 이래 라며 과거를 탓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지금의 나를 움직이는 내 마음의 모든 힘들, 그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안의 두려움, 억압, 서로 부딪히는 모순된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내 성적의 전체 구조가 현재의 나를 어떻게 행동하게 만드는지 직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나의 모습조차 사실은 그동안 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나의 신경증적인 모습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절박한 역할을 해왔는지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낡은 방어막을 감사히 내려놓고 더 자유롭고 진실된 나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카렌 호나이의 자기 분석을 통해 우리 내면으로의 깊은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